사실 내가 그 지역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그렇게 간단한 서류와 원리 이런 과정들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아, 여기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구나, 여기는 임대 수요가 없는 곳이구나를 단 한 번에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것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물건 볼 때 5초 정도면 임대 수요가 있구나 없구나를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2만 명 달성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3만 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만큼 안 좋은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공실이나 대출,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과연 그런 댓글들이 사실인지 또 실제로는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출이나 비용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좀 다룬 영상도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공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번 만실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좀 계산을 하시잖아요. 저희 수강생분들 낙찰 사례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근데 만실이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10가구인데 10가구가 어떻게 다 만실이 되냐,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일단 첫 번째는 다가구 주택을 우리가 수익 분석을 할 때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물건이 괜찮은지를 파악을 하는 조건 자체가 임대 수요가 풍부해야 됩니다.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공실이 나오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또 매도하는데 황금성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의식주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필수제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월세를 보수적으로 해서 5만 원 깎거나 10만 원을 깎아요. 주거용은 가격만 좀 저렴하다라고 하면 만실이 대부분 나고요. 그리고 입찰을 수십 번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을 안 했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당장 수입이 없다 보니까 월 200만 원, 300만 원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가구 투자를 하기 전에 그냥 뭘로 해서 월 200만 원, 3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도 없이 그냥 나는 만들 거야. 난 만들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고 막 웃었거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 그게 쉬웠으면 누구나 했겠지.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고시원이었어요. 고시원. 근데 이제 고시원은 제일 중요한 게 공실률입니다. 공실률. 제가 그때 당시에 고시원 매물 나왔을 때 정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 공실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면 권리금이 낮아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시원 원장님이 여기 우리 공실률이 없다 하면서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신발장도 막 열어보고 정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게 맞다 하더라도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실률을 잡았어요. 10%나 20%. 그래서 다가구에도 똑같이 접목을 시켰거든요. 근데 똑같이 접목을 시키니까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다가구 주택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확 달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입찰가를 산정을 했더니 결국에는 계속 낙찰이 안 됐었고, 왜 낙찰이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해서 고민이 결국 공실률을 잡았던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을 좀 깨면서 애초에 공실률을 잡지 말고 월세 임대료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만실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공실을 잡지 않고 다가구 수익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나중에 공실이 날 것 같다, 혹은 지금 공실이 좀 많다, 미리부터 판별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좀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잖아요. 경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들이 또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법원에 가서 감정평가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차인 분들에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이 다 붙여져요. 등기도 오고요. 그럼 실제로 그때 거주하고 계셨던 임차인 분들이 법원에서 온 등기를 보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합니다. 배당 요구 신청은 뭐냐, 내가 지금 임차에 얼마 정도에 거주를 하고 있어. 전세에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월세를 거주했는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합니다. 그럼 내 전입했던 계약서라든지 확정일자 부여받은 서류를 같이 법원에다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시점을 보게 되면 그때 그 법원에서 등기가 왔을 무렵, 그때 경매가 진행된 거를 인지를 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다가구주택을 딱 봤는데 배당 요구 신청한 임차인이 없거나 가구수 대비 적을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19가구인데 3명만 배당 신청을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경매가 나와서 불안해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경매가 나왔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그 이후에 임차권 설정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럼 결국 임차권 설정을 한다든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서 배당 요구 금액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가구 수는 19가구인데 2가구만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면 애초에 경매가 나오기 전부터 17가구는 공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17가구까지 공실이 있다라는 거면 애초에 그쪽에는 임대 수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 지역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그렇게 간단한 서류와 원리 이런 과정들만 우리가 파악을 해도 여기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구나, 여기는 임대 수요가 없는 곳이구나를 단 한 번에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것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물건 볼 때 5초 정도면 임대 수요가 있구나 없구나를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확실한 방법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하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라이브 세미나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 세미나 시간대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이상, 요거는 공실 위험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공실 위험이 아무래도 2층 3층에 비해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거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4층은 투자하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단타와 다가구는 다릅니다. 왜냐면 내가 돈을 주고 매매를 해서 평생 살 집은 꼼꼼하게 보겠죠. 내가 세를 들어서 사는 집을 엄청나게 꼼꼼히 보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타에서는 엘베가 없는 4층 같은 경우에는 안 팔려요, 잘. 왜냐? 매수하는 사람이 이걸 큰 돈을 주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엘리베이터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맨날 마트에 장을 보고 그 양손에 들고 4층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오늘따라 장을 많이 봤네. 예를 들어 코스트코에서 장을 많이 봤어. 그럼 2번,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4층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월세나 전세 개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를 하기 전에 단계이기 때문에 1, 2년 정도까지는 그걸 감수를 해요. 근데 그 감수를 하는데 당연히 2, 3층과 가격이 동일하면 당연히 2, 3층 주변으로 가겠지만 2, 3층 대비해서 가격이 5만원, 10만원 좀 더 싸다면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공실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맞지만 좀 헷갈리셔 하는 거는 단타 매도와 임대를 주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실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실 한 개라도 나면 진짜 힘들어진다, 경매 다시 나온다, 뭐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사실 공실 한두 개 난다고 해서 경매가 그렇게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 못할 정도의 물건이라고 하면 애초에 낙찰 받아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자금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공실이라는 단어가 되게 일반인 분들한테 무섭거든요. 사실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무섭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를 또 차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건물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내가 한 개 호실을 낙찰을 받았는데 한 개 호실이 그대로 공실이면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공실 나면 똑같이 다가구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섞은 거죠, 교묘하게. 단점과 단점을.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수강생분들마다 뭐 투자 금액, 그리고 뭐 입지, 건물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월세가 아니고요, 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통장에 남는 금액입니다. 근데 거기서 50만 원, 60만 원 공실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경매가 나오진 않겠죠. 내가 300만 원 받고 있던 게 240만 원 줄어들 수 있고, 500만 원 받던 게 440만 원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경매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공실이 하나라도 생기면 이게 또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길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자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를 좀 가장 빠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공실이 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 수요가 안 좋아서? 아니요. 가격이 비싸서? 아니에요. 전속을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전속?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속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건물에 이 해당 부동산 소장님이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내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계약서도 써주시고 손님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걸 전속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PD님이 전속 부동산이에요. 해당 A라는 건물에. 그럼 저는 A라는 광고를 보고 손님을 모시고 가려고 해요. 모시고 가려고 할 때 전화를 제가 해야겠죠? 왜? 그 전에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 공실이라고 하면 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거예요, PD님한테. PD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공실인지 이런 걸 확인했더니 건물주가 아니라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럼 중개료가 어떻게 돼요? 반반이죠. 반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30만 원 받을 거를 15만 원, 15만 원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여기 안 갑니다.
다른 데를 전화를 해서 임대인이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내가 100%의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지를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왜 주변 건물은 다 임대가 가득가득 찼는데 왜 내 건물만 이렇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공실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전화를 좀 받고 임대인이 직접 한다면 공실에 대한 위험성도 확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 영상을 보고 구독도 해주셨을 텐데, 제가 이번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다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과 다가구 주택의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대출 있죠.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가구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오프라인 장소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라이브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장소 없이 여러분들이 편한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